예, 안녕하십니까. 예, 4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나 여기 안 나오겠네요? 밀어야 되나? 책상. 예. 시작하기 전에 이제 지난 시간이 아니라 약간 살짝 리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고, 지난 시간에 이제 RNA 용어들을 공부하셨는데, rRNA, mRNA, tRNA가 핵심이죠. 근데 또 이제 교재가 많아서 무거워서 이제 안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여서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인강 보신 분들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못 하셨겠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다시 리뷰를 할 거고 짧으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없으신 분 보시고. 예, 교재 2의 2권에 55페이지죠. 교재 2의 2권에 55페이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죠, 중간에. 맨 위에 그림 약간 황금색인가요? 누런색으로. 그 그림 보시면 좌측이 이제 라이보솜이죠, 익숙하신. 그래서 위쪽에 대단위체가 있고 아래쪽에 소단위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rRNA는 라이보솜의 RNA니까 대단위체에도 있고 소단위체에도 있겠죠. 우측 그림 보시면은 붉은색 리본 부분이 있죠. 5'에서 3' 표시되어 있고 거기 이제 볼록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게 AUGC 그 서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3개의 RNA 중 2개를 찾았죠. 얘가 mRNA죠. 메신저 RNA고 정보를 전달하죠. 메시지를 DNA로부터 전사가 돼서 DNA 유전 정보를 담고 온 전령 RNA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라이보솜은 평상시에 이렇게 대단위체와 소단위체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따로따로 놉니다. 따로따로 있다가 mRNA가 오면 그때 결합을 하죠. 다르게 표현하면 mRNA가 오면 소단위체가 mRNA 결합하고 대단위체가 mRNA 결합해서 2개가 같이 결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tRNA만 찾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희한하게 생긴 애가 있죠. 얘가 tRNA고 사실 배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미노산이 이제 20종이 있으면 tRNA도 20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tRNA는 나는 히스티딘 담당이야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에는 결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르지닌에 결합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을 담당하는 tRNA는 히스티딘을 잡고 있죠. 그래서 20종의 그 tRNA와 아미노산이 결합된 배달부가 이제 아미노산을 잡고서 근처에 대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라이보솜이 mRNA의 서열을 3개를 읽습니다. AUGC에서 만약에 CUG다. 그러면 이걸 인식을 해서 이건 글루타믹 애시드다. 글루타믹 애시드다. 그러면 부르죠. 그러면 글루타믹 애시드를 가지고 있는 tRNA가 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끼어들어간 자리가 있죠. 그래서 라이보솜에 배달을 해주고, 그 다음 또 mRNA 서열 3개를 읽었는데, 알지닌이다. 그러면 알지닌을 가진 tRNA가 와서 배달을 해줍니다.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자신은 가버리고, 다시 이제 아미노산을 찾아서 결합을 해서 대기를 하겠죠. 그러면 라이보솜은 이 아미노산들을 계속 붙이죠. 그래서 우측 그림의 위쪽에 육각형, 사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아미노산들이 붙어 나가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이 되는 게 단백질 합성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쉽죠? rRNA, mRNA, tRNA.
그거를 미리 좀 공부해 놓으셔야 돼서 말씀드렸고요. 중간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드렸죠. rRNA는 라이보소말 RNA의 약자고, 그다음에 mRNA는 메신저 RNA 약자죠. 우리말로 전령 RNA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tRNA는 배달부죠. 트랜스퍼 RNA이고, snRNA는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뭐 쉬운데 되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라서 그림하고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또 그림을 그려야 되네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물분자 구조를 좀 자세히 설명드렸죠. 근데 그게 좀 정사면체를 생각해서 그렇게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뒤쪽에 이제 포화지방산에서도 또 같은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물에서도 살짝 중요하고 화학에서는 엄청 중요하죠. 화학에서 그거 이해 못하면 유기화학 공부 못합니다. 저도 처음에 화학 배울 때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며칠 걸린 것 같고, 근데 꼭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안 되네요. 이 노트북 처음 살 때 광고에 이 노트북을 사면 컬러로 풍경화를 그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안 되는. 네. 정사면체죠. 정사면체고, 이제, 가운데 물분자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여기, 정가운데 산소 보이시죠? 그러면 수소는 여기로 하겠습니다. 산소, 수소, 수소. 그러면 이렇게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죠. 이쪽은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하시겠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다음, 얘를 이해할 때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여기 산소, 수소, 수소를 생각하시는데, 자신의 몸을 생각하면 되죠. 여기 산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여기 두 개는 다시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이 위치에 존재한다. 이 팔이 비공유 전자쌍이에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잘 하시면 빨리 이해하시게 되고,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펜을 두 개를 쓰시면 돼요. 이제 가운데에 산소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수소가 있는 거죠. 여기 꼭지점까지 가운데에 산소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고 처음에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교보제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포화지방산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변에 정사면체가 잘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찾아냈습니다. 근데 좀 멀리 있죠. 이집트에 가면. 네. 갈 수도 없고, 가서 들고 올 수도 없고, 이집트에 이제 보통 사면체 피라미드가 있는데, 삼면체 피라미드도 있거든요. 이집트 시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거는 테트라파드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작동이 안 되네요. 네, 테트라파드라고 보이시죠? 테트라파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테트라는 4입니다. 4죠. 파드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4개 달린 건데 동그라미에서 다리가 4개 달렸는데 다리가 가장 멀리 떨어진 형태죠. 아까 정사면체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바닷가에 가시면 그 방파제 있죠. 파도를 막기 위해 길게 이제 길처럼 만들어 놓은 그 옆에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커다란 구조물을 쌓아놓는데 서로 이렇게 패킹이 되죠. 거기서 낚시를 하기도 하고, 그게 테트라파드입니다. 근데 얘도 가져올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게 생각이 난 게, 테트라팩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포리팩이라고 했는데 초코 우유를 담아 먹는, 뭐 아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정사면체로 생겼고 투명하고 모르시나 보네. 이게 두꺼운 비닐, 폴리프로필렌이나 폴리프로필렌일 것 같은데 두꺼운 비닐이고 투명하고 보면은 되게 맛있게 보여요. 그럼 놓고서 위를 잘라서 빨대를 꽂아서 먹죠. 근데 한 10년 동안 마셔본 기억이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맥주를 사러 갔다가 그 매장 조금 작은 슈퍼마켓이었거든요. 근데 애들 장난감이나 뭐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사면체가 있는 것 같아서 다 뒤졌어요. 2번을 돌았는데 포기하고 맥주를 사러 갔는데 그 테트라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돌려서 보시고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올래 그러고 막 샀어요. 보니까 되게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냉장고에 거의 모셔놨는데 문제는 그게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도 다 지났고. 가져왔는데, 네. 이걸로 또 보시면 되죠.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얘는 정사면체는 아니고 약간 긴 편인데, 자, 여기 그림하고 같은 건, 네, 요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운데 산소가 있고, 여기 2개 수소는 여기 2개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산소, 수소 2개, 비공유 전자쌍. 그래서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돌려보면서 하시면은 되게 빠르고 직관적이죠. 그래서 생물화학 하실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려우시면, 제가 아줌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직도 팔리네요. 그랬더니 그럼요. 그래서 다른 가게도 다 파나요? 그랬더니 되게 싫은 표정으로 팔겠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셔서 나중에 돌려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인지질 부분을 많이 공부하셨는데 더 하셔야 되거든요. 세포막은 워낙 중요합니다. 막이라는 게 뭐 그렇게 생물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막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텐데, 생물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세포막의 정교함이 진짜 신비롭거든요. 생물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세포들이 생존한 거고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도 어떤 시험이든 잘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부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 자료하고 좀 비슷한데 여기는 약간 변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포화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중에 쭉 포화되어 있고 마지막에 카르복시기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유기 화합물을 표시를 했는데 입체 구조를 고려해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것들은 요 모니터 평면 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쐐기라고 하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고 얘는 모니터 평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온 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아래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요 표기법은 다른 것도 좀 있긴 한데 모니터 뒤쪽으로 저쪽으로 돌출된 거죠.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얘도 똑같죠?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저쪽으로 튀어나오고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가 요탄소라고 하죠. 요 탄소에는 4개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죠. 이탄소, 이탄소, 수소, 수소. 얘가 정확히 테트라이드럴, 정사면체 구조를 형성을 합니다. 2개 튀어나왔죠?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가운데, 정가운데 탄소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탄소 2개는 여기 존재하죠. 그 다음에 다른 수소 2개는 여기 존재합니다. 다음 얘를 보실까요? 똑같습니다. 근데 뒤집어지죠. 얘는 이렇게 나와 있고 얘는 평면상에 존재하니까 얘를 이렇게 돌려보셔도 되고 탄소 있고 탄소죠. 수소죠. 이 정사면체 구조가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이걸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포화지방산 직선이다.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죠. 지그재그로 생겼으니까 직선이겠지. 근데 머릿속에 명확히 3차원으로 구조를 인식하게 되면 까먹기 쉽지 않습니다. 단순 암기는 오래가지 않지만. 그래서 한번 공부해 두시면 더 기억하실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C는 이렇게 탄소는 평면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수소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죠. 서로 이 결합의 전자쌍들이 최대한 멀리 가기 위한 배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는 한은 얘는 직선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예, 요거 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다시 강조해드리고, 자, 다음은 시스 구조입니다. 근데 시스 구조를 보기 전에 지난번에 공부하셨죠? 이제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자연계 불포화지방산, 자연계 불포화지방산은 3중결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연계는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물에는 아예 안 나오고요.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 2중결합만 고려하시면 되는데, 자연계의 2중결합은 시스다. 즉 시스는 꺾인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 시스 이중결합의 꺾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킹크라고 합니다. 킹크까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고 상당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생물학과 3학년을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5학년급이죠. 근데 생물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다 틀렸다고. 당연히 10개 맞을 줄 알았는데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 그 친구가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질문 그 출제자분이 용어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그 친구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하고 막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틀린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점수가 간당간당했죠. 그게 작년이었는데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논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근데 봤을 때 이제 출제자분이 용어를 잘못 선택을 하셨다. 다른 부분을 공격을 해야 된다. 근데 용어를 잘못 선택해도 오답과 정답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의 신청 안 받아들이겠죠. 인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안 해주죠. 그래서 그걸로 공격하면 되는데, 나라도 그거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진정해라. 근데 좀 많이 흥분해가지고, 결국 전화로 한참 얘기해서 이의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친구는 절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 초에 1차 합격했다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2차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거 기출문제 보실 텐데, 또 원래 중요했는데 좀 다시 이슈가 됐죠. 기출문제 풀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중결합은 시스고, 그래서 꺾입니다. 직선형이 안 되고, 꺾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건강에 좋은 거고, 세포질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고, 그래서 사람한테 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이죠. 트랜스 지방산은, 인간이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연계에도 잘 존재하지 않죠. 저렴한 불포화 지방산, 그 식물성 기름을 수소천과 반응을 한 거죠. 에너지와 수소를 때려 넣어서 이중결합을 깨고 거기 탄소에 수소를 결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만들었는데 문제는 부반응이었죠. 주반응은 잘 일어나는데 부반응으로 트랜스 지방산들이 뭐 5%, 10% 생성이 됐습니다. 뭐 그것도 상관없지 하고 먹었는데 그게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는 게 밝혀지면서 추방됐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다 아시죠? 그래서 시스가 부반응으로 트랜스가 됐는데 그거는 수소가 첨가되지 않고 이중결합이 뒤집어진 거죠. 180도 회전한 거죠. 그걸 아시고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정확히 공부하시면은 단순 암기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스하고 트랜스가 뭔지에 대해서 그 서술을 해놨고요. 시스 트랜스는 화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공통 부분이니까 공부하시면 좋죠. 근데 많은데 되게 심플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자 시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탄소 이중결합이 있죠. 이중결합에서 먼저 이 탄소에는 이제 다른 원자나 작용기가 두 개가 더 결합되어 있겠죠. 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중에서 무거운 걸 선택하고 가벼운 거는 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두 개 중에. 그래서 일부러 대문자 X라고 해놨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중에 큰 거를 선택합니다. 얘가 크고 작으니까 얘는 이제 잊어버리시고 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분자량이 500이다. 얘가 499다. 1차이죠. 상관없습니다. 얘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작은 건 잊어버리고 하나라도 크면 큰 걸 선택하고 얘가 같은 쪽에 있는지 대각선에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스는 on the same side입니다. 같은 편에 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시면 X하고 Y는 같은 편에 서 있죠. 이게 시스의 시작과 끝입니다. 실제 예를 보면 더 쉽죠. 이게 이렇게 이어져서 뭐 이쪽에 카르복실 그룹이 있으면 지방산이 되겠죠. 더 길게. 두 개 비교하면 이게 훨씬 크죠. 얘는 잊어버리고 얘도 훨씬 크죠. 잊어버리고 같은 편에 있으니까 시스입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트랜스도 마찬가지로 쉽죠. 자, 여기서 얘는 이쪽이 크죠. 얘는 잊어버리시고, 얘는 이쪽이 크죠. 잊어버리시고, 대각선으로 있죠. 트랜스는 뭐 뚫고 들어간다, 대각선이다. 그런 뜻이죠. 실내도 당연히 쉽습니다. 얘 잊어버려야 되죠. 크죠? 얘 크죠? 쉽죠? 예.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제 시스와 트랜스는 잘 식별하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지방산에서 다시 보시면은
여기죠, 파란색. 이 다른 탄소들은 수소가 두 개씩 있지만 얘는 탄소 사이에 이제 결합이 하나 더 있으니까 수소가 하나밖에 안 붙어 있겠죠. 그거는 가벼운 사항이고, 저 보시면 여기를 중심으로 이 탄소는 얘를 잊어버려야 되겠죠. 얘를 잊어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얘, 아이고, 뭐죠? 트랜스네요. 죄송합니다. 트랜스가 먼저 나와 있구나. 예. 시스죠. 잊어버리면 같은 쪽에 존재하죠. 시스죠. 근데 지방산은 워낙 탄소 체인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다가 여기서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시스는 당연히 꺾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더 공부를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트랜스는 자, 얘 잊어버리면 이쪽이면 대각선이죠. 트랜스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는데 여기서도 거의 지그재그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기본 자체가. 물론 여기 각도는 약간 달라지죠. 그렇지만 대세의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좀 그 기본적인 부분을 꼼꼼히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보신 그림이죠?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안 보셔도 될 거예요. 전부 포화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모양이 동일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패킹이라고 합니다. 결정 구조를 만들듯이 탁탁탁 모여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없습니다. 떨어지기도 힘들고 건강에 안 좋은 상태죠. 다음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경우 얘는 똑바로 서 있지만 얘는 발로 차고 있죠. 왼발로 차고 양쪽 발로 차고 있고 당연히 얘하고 얘는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결합력은 가까이 가야지 일단 에너지가 커져서 안정화가 되거든요. 에너지가 작아져서 당연히 중간중간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으면 유동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공부할 준비는 굉장히 착실하게 확고하게 하신 거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포 소기관을 공부하실 텐데 거기는 거의 교재 정도는 교재 모든 문장을 다 알아야 될 정도로 그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중요하고 근데 그 세포 소기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세포막하고 세포 골격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타겟으로 계속 내왔거든요. 세포 골격도 이제 서브노트에 정리를 해놨는데 즉 공부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해서 하시면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세포막도 이 정도면 틀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틀리시면 미워할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2의 1권이죠. (57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56페이지 그 세포와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기 위한 이제 현미경과 그다음에 세포 분해법, 자기 방사법을 공부하셨고 이 부분은 뭐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부분 모르고 뒤쪽에 뭐 어떻게 연구를 했다 감이 아예 안 오니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이 파트의 두 번째 내용,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공부하시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핵세포는 삼역 육계에서 세균, 고세균계가 들어가죠. 세균력, 고세균력. 근데 이제 고세균은 출제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물학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원핵세포 그럼 대표 주자가 세균이고, 세균 중에서도 대장균입니다. 대장균은 사람이 가장 잘하는 세균, 그럼 대장균입니다. 다른 2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생명공학 하는 거의 모든 실험실에서는 대장균을 잘 다루죠. 그래서 시험에서도 대장균이 나옵니다. 뭐 다른 균 이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에 이제 세균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세균을 좀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균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기출문제 해설을 좀 자세하게 작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세균에 대해서는 교재 외에도 이제 기출문제 외에도 조금 더 자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양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내용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다 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나요? 자, 네. 그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진핵세포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세균은 뭐 볼 게 없죠. 구조 자체가 볼 게 없고. 그래서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만 공부하고, 세균은 그냥 비교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비교할 것도 사실 별로 없고. 진핵세포는 프로캐리어트라고 말씀드렸죠. 진짜 핵 구조가 생기기 전의 세포라서 핵 구조도 없고 핵막도 없습니다. 아예 이 세포막 외에는 막 자체가 없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원시적이기 때문에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그런 게 없고요.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방에 10명의 식구가 모여서 사는 거죠.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핵이 아니라, 뭐죠, 이게? DNA가 존재하는데, DNA가 특별히 보호되지 않고, 그냥 세포질 상에 존재합니다. 근데 핵양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핵 속에 DNA가 보호됐고, 원핵세포는 그냥 세포질에 DNA가 그냥 널브러져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전체적으로 퍼져 있지는 않고, 한쪽에 이제 모여 있긴 합니다. 근데 한쪽에 모여 있는 걸 보고, 그래도 얘는 핵하고 모양이 좀 비슷하다. 그래서 핵 모양의 물체라고 해서 핵양체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핵막과 안으로 DNA를 분리하기 위한 핵막과 핵막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그래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예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체 세포막 안쪽은 다 세포질이죠. 그 다음에 요게 라이보솜이죠. 당연히 단백질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보솜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죠. 이게 그 유명한 펩티도 글리칸으로 만들어진 세포벽이죠. 구조 다 했죠. 그 다음에 없는 세균도 있는데 피막을 갖고 있는 세균들도 있습니다. 세포벽 바깥에 한층의 보호막을 더 갖고 있는 거죠. 캡슐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편모, 손모가 있죠. 편모는 하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 안 되죠. 대신 길고, 세균의 경우는 편모가 있으면 이 편모를 이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세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죠. 선모는 개수는 많지만 짧죠. 그래서 편모, 선모는 바로 보시면 아는데,
올해 시험에서 이 선모가 이슈가 됐죠. 예. 선모가 있고 선모가 있습니다. 여기 안 써놨구나. 예. 똑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아요. 세포 바깥에 이렇게 털들이 송송송 나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세균의 경우, 원핵세포의 경우에는 선모고, 진핵세포의 경우는 선모입니다. 받침이 미음이죠. 그래서 사실 허를 찌른 출제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출제하신 것 같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부 많이 하고도 이제 당황해서 틀리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뭐 진핵세포보다 훨씬 작죠. 크기가 거의 1000분의 1 이하라고 보셔야 되죠. 뭐 내용이 없으니까. 엽록체, 핵막으로 된 핵구조 없죠.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있습니다. 엽록체가 이만합니다. 못 들어가죠. 미토콘드리아 이만합니다. 크기가 같아요. 원래 이 두 가지가 세균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같기 때문에 들어가서 공생할 수 없죠. 들어가면 터지겠죠. 근데 당연히 없죠. 소포체는 거의 막으로 된 구조물인데 막성 구조물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얘는 그런 게 발달이 아니라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없죠. 라이소좀 얘도 안에 가수분해 효소를 잔뜩 가진 세포 내 소화 세포 소기관이었죠. 가수분해가 그냥 튀어나오면 다 손상시킵니다. DNA이고 뭐고 라이소점이고. 그래서 막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도 쓸 수 없어요. 근데 막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 없죠. 이 부분은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DNA가 진핵세포하고 전혀 다른데 훨씬 작겠죠. DNA 양은 당연히 작고, 근데 얘는 원형입니다. DNA가 이렇게 해서 끝이 이어져 있어요. 링 구조죠. 근데 진핵세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 사람의 경우는 46개가 있죠. 46개가 다 직선으로 끝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DNA 개수는 하나, 진핵세포는 많다. 얘는 원 구조다. 진핵세포는 직선 구조다. 그거는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리보솜이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리보솜도 진핵세포 리보솜하고는 다릅니다. 얘는 70S. 제가 강조를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세균은 70S고, 진핵세포는 80S입니다. 제가 그걸 특별히 설명드리지 않았죠. 네,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70S, 80S. 그 다음에 S는 S는 뒤쪽에 다시 나오네요. 그때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포막, 그 바깥에 세포벽인데 유명한 펩티도글리칸, 그 다음에 캡슐 피막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모나 편모가 있고, 선모도 이동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이렇게 편모, 선모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하나씩 있죠. 선모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모가 없어도 편모만 있으면 이동할 수 있고, 이 편모도 진핵세포에 편모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아예 다른 물질이고, 근데 이름은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전 세계 생물학자들이 이건 같은 건가 보다 그러고 같이 이름을 붙였겠죠. 플래절럼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구성 성분 자체도 다르고 기작도 다 다르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뭐 이름을 바꾸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괜찮고요. 이 편모는 편자가 채찍 편자입니다. 채찍. 말 채찍이요. 그래서 채찍은 이렇게 긴 막대기 끝에 뭐 하나의 가죽끈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채찍 편자고, 얘는 운동을 할 때 채찍을 이렇게 돌리면 이 가죽끈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회전시킵니다. 이 끝부분에 회전시키는 기구가 있어요. ATP를 소모하면서 강력하게 빠르게 회전시키면 채찍을 돌리듯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돼서 추진력을 갖고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진핵세포의 경우는 다릅니다.
얘는 회전이 아니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파동을 일으켜서 진행을 합니다. 안에 진핵세포도 이제 미세소관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비벼주죠. ATP를 소모하면서 이렇게 비벼주면 이렇게 휘었다가 그래서 파동이 생성됩니다. 다시 뒤쪽에 나오니까 보시면 되고요. 드디어 이제 펩티도 글리칸을 보시게 되겠네요. 펩티도 글리칸 뭐 이름은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실 거고, 아미노산들이 몇 개 있겠죠. 그게 이겁니다. 얘의 경우는 4개가 이제 다시 결합이 된 거죠. 기본 구조는 펩티도 글라이칸에 있는 다당류입니다. 근데 NH와 NAM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NH는 잠깐 공부하셨죠. N-아세틸 글루코스아민, 키틴질의 단위체가 NH였죠. 포도당 끝에 살짝 변형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아민기하고 아세틸기가 붙고, 아세틸기가 아민의 N에 붙었기 때문에 N-아세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데, 뭐 풀네임 모르셔도 되고, 포도당이 살짝 변형된 거다. 시험에는 NAG로 나올 겁니다. 다음 NAM이 또 나와서 싫으실 텐데, 얘는 풀네임도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NAG를 다시 또 살짝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뮤라믹 애시드라는 건데 구조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포도당을 살짝 변환시킨 애, 한 번 더 변환시킨 애가 NAG, NAM이고, 여기 색깔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NAM, NAG, NAM, NAG, MG, MG, MG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반복되면서 메인사슬을 형성을 하죠. 옆으로. 그 다음에 NAM에는 이 아미노산들이 몇 개 붙습니다. 그래서 3개, 4개, 5개 정도 붙는데, 붙고 저쪽 NAM에서 나온 4개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결합을 합니다. 여기 올리고펩타이드라고 나오는데, 이제 아미노산들이 많이 붙으면 이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아미노산 개수가 뭐 10개, 20개 정도까지는 짧은 폴리펩타이드를 올리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얘는 뭐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붙으면 올리고라는 말을 못하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야 되고, 짧기 때문에 올리고펩타이드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구조를 보시면 이게 메쉬, 그 밀가루 이렇게 거는 채 있죠. 메쉬 구조죠. 망상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펩티도 글리칸을, 이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잘 아시게 된 거고, 설명은 지금 다 말씀드렸습니다. 키틴의 주성분이 NH죠. NH. 근데 이렇게 크로스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굉장히 강한 물리적인 힘을 갖죠. 강도가 높고. 그래서 여기 다시 나와 있는데, 세포벽은 물질 투과를 조절하거나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탄탄한 구조를 유지해 주는 거죠. 이게 메쉬 구조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물질들이 안팎으로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하고는 성질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화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겁니다. 그램 양성세균, 그램 음성세균. 세균을 공부할 때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세균을 분리할 때는 그거 갖고 2개로 분리합니다. 첫 번째. 얘는 그램 양성세균의 그림입니다. 뭐 쉬운 그림이고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세균이죠. 그래서 안쪽에 세포막, 그리고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로 확대한 그림이고, 세포막은 당연히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막 단백질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 펩티도 글리칸 층으로 세포벽이 있는데, 그램 양성세균은 이 세포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펩티도 글리칸 층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NAG, NAM 반복되고 여기 아미노산들 있다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그램 양성세균이고, 근데 양성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 두껍다라는 건 바로 인식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램 양성이라는 게 그램이라는 과학자가 만든 염색약으로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잘 되는 애는 얘는 그램 양성이야. 염색이 안 돼서 잘 안 보이는 애는 그램 음성이야 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그램의 염색약은 펩티도글리칸층을 염색시킵니다. 그래서 이 펩티도글리칸층이 두꺼운 그램 양성세균은 염색이 잘 되죠. 자, 여기 그림은 없는데 그램 음성세균의 경우는 많이 다릅니다. 세포막이 있고 펩티도글리칸층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램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바깥쪽에 세포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중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죠. 자, 세포벽은 탄탄한 구조를 유지하지만 물질 투과를 조절 못합니다. 숭 뚫린 구멍 때문에. 근데 세포막은 정교하게 이 세포에 좋은 물질이면 받아들이고 나쁜 물질이면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또 두 번째 세포막이 있기 때문에 염색약이 잘 뚫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층도 얇고, 그러니까 염색이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램 양성세균, 그램 음성세균이 있고, 그램이 뭐냐, 그리고 염색에 관련된 거다. 그 다음에 펩티도글리칸층이 염색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내용은 다 말씀드렸죠? 네. 보라색 계열에 붉은색을 띈다. 근데 염색약들은 많이 개발을 했겠죠. 근데 이 그램의 염색약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세균을 분류를 했는데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거죠. 특성이 다른 걸 분리해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램 음성세균을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그램 양성과 음성 중에서 훨씬 더 위험한 건 음성입니다. 양성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음성은 굉장히 위험한 세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위험한 이유는 자신이 강력한 보호막을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균이 이제 사람 몸에 침투를 하게 되면 면역 체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어를 하고 죽이죠. 그 중에 하나가 라이소자임.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라이시스를 일으키는 엔자임. 그러니까 분해 효소죠. 그리고 침, 눈물 이렇게 분비액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라이소자임이 2차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생존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제는, 이제 인지질을 공부하셨으니까, 세제라는 것은 긴 형태를 갖는데 소수성 부분이 있고 끝부분이 친수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도 다 싸서 녹여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성분과도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세제는 많은 것들을 분해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제가 2차 세포막을 못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 효과가 없죠. 항생제도 마찬가지고. 원래 세제는 들어가면 이제 펩티도글리칸층을 파괴하고, 라이소좀은 정확하게는 NAG와 NAM을 분해합니다. 이것까지 아셔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펩티도글리칸층을 깨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그램 음성 세균은 그 강력한 생존력을 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하실 것은 LPS라는 용어입니다. LPS는 폐혈증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입니다. LPS 샥이라고 하는데 거의 급성으로 사람이 죽는 되게 무서운 독성 물질이고요. 그러니까 안쪽 세포막, 바깥쪽 세포막이 있는데, 바깥쪽 세포막에는 세균들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물질들이 붙어 있죠. 막단백질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당지질이 표면에 붙어 있는데 그게 사람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독소이고,
세균을 죽였을 때 이게 터져 나와서 더 위험한 거죠. 얘는 어떻게 제거가 세균을 죽이면 되는데 얘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름을 보시면 리포폴리세커라이드의 약자입니다. 이름에 답이 있죠. 리포는 리피드죠. 지질, 폴리 많다는 뜻이죠. 세커라이드는 당류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다당류인데 지질을 가진 다당류라서 당지질이라고도 하죠. 근데 정확한 이름은 LPS입니다. 네,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부분들을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출제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뭐 더 어렵게 나오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당장 그 세부 부분까지 공부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세균 부분 자세히 공부하셨고, 조금 한 15분 휴식하시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